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럼 당신 자신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나 며느리 그만할게요.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가정의 며느리이자 한 여자의 시리도록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32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로 살았던 32년 그리고 마침내 자신으로 돌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9의 나이에 결혼한 그녀는 설렘보다는 긴장으로 시댁 문을 들어섰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축하해 주었고 친구들은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이 아닌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걱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들어와. 환영의 인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 같은 짧은 한마디였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거실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규칙이 있다.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침은 5시에 시작한다. 시어른 식사가 우선이고 며느리는 그 다음이다. 둘째,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는다. 셋째, 집안일은 며느리의 몫이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집안일은 내가 책임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규칙이 좀 엄격하지 않아요? 남편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전통적인 분이야. 조금만 맞춰주면 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신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났니? 5시야. 겨우 눈을 뜨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앉아 계셨고 그녀에게 메뉴를 지시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생선구이, 밥은 찰기 있게 해야 해. 30가지도 넘는 반찬통들이 냉장고에 가득했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안 해? 시어머니의 재촉에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부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다시 생선을 구웠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6시 30분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상에 앉으셨고 이어서 시아버지, 남편 순서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서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물 떨어졌어. 반찬 더 가져와.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해. 그녀는 계속해서 부엌과 식탁을 오갔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남은 음식으로 자신의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밥과 국이었죠. 첫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식사 시중, 설거지,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저녁 준비.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마루 닦아. 화장실 청소해. 이불 널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외출은 더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결혼 축하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바느질하시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토요일? 그날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네. 제사요? 모레가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야. 몰랐어? 그녀는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들한테 다음에 보자고 할게요. 친정 방문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로 언제 오냐고 물으실 때마다 그녀는 곧 갈게요라고 대답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요즘 할 일이 많은데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남편에게 말하면 이번 주말은 안 돼. 다음 주에라는 대답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 친구도 못 만나고 친정도 못 가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좀만 맞춰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집에서 다 낳고 키웠다며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새벽에 일어나 수유하고 그래도 5시에는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녀는 엄마가 되었고 여전히 며느리였습니다. 애 좀 조용히 못 시켜? 시아버지 주무시는데. 아이가 울 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재우려 애쓰다가 자신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낳았잖아. 당신이 봐야지라는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했고 밤에 잠들 때면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며느리의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건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큰 며느리인 그녀가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명절 하루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거실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TV를 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늘 구석에 서 있었고 가족 여행을 갈 때면 그녀만 짐을 챙기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호칭이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도 그녀를 지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저는 지호 엄마예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대화하기를 꺼려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해. 같이 있어도 재미없어.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늘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부르고 남편이 부르고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9의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누군가 뭐라고 할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또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천천히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가 되던 해 그녀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되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집안일이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7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경고였습니다. 그 말은 즉 직장일은 그녀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집안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일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도 쉴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밀린 빨래와 청소, 일주일치 밑반찬 준비로 하루가 갔습니다. 일요일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기에 더욱 바빴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다시 저녁 준비.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면 월요일이 왔고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수다를 떨 때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동료들을 보며 부러웠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숙자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동료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그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떨어졌고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쌓였고 거래처 외상값도 갚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내 월급으로 당분간 생활비 쓰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마트에서 시식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다리가 붓고 아팠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은행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모든 게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냉정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더 잘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죄송합니다였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항상 부족한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은행 잔고를 확인하다가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지만 각종 공과금과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다음 달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캄캄한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 켜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누군가는 행복하게 잠들어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녀처럼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에 스트레스로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맛없어.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이들 성적 관리 좀 제대로 해. 그녀가 무엇을 하든 불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지만 남편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자기 일을 하며 잘 살아가는데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요. 요즘 왜 연락 안 해?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문자에도 바빠서 그래. 다음에 연락할게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허리는 늘 아팠고 손목은 저리고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병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싫었습니다. 모든 게 무기력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멈추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가 쓰러지면 누가 아이들을 챙기고 누가 생활비를 벌고 누가 이 가정을 지킬까요?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선로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 순간 자신이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자신이 60대처럼 보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피부, 빠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것 같은 눈빛. 이게 정말 자신일까요? 29에 결혼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남편도 잠든 후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빛이 가려진 것처럼 그녀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요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대체 뭐지? 나는 누구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역할만이 그녀를 정의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로봇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로 지친 몸으로 그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몰랐고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결혼 25년 차가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급하게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이미 남편과 시아버지가 와 계셨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수술은 필요 없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후유증이라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퇴원할 때쯤 되자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을 때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자. 요양병원은 아직 이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가 직장도 다니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니까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를 남한테 맡기자고?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모를 집에서 모셨어. 시설에 모신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신 첫날, 그녀의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모시는 일, 식사를 떠먹여 드리는 일, 옷을 갈아입히는 일,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 모든 게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하면 되잖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화장실에 모시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신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수시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 바빴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께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다시 화장실에 모시고 침대에 눕혀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들어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60kg가 넘는 성인을 매일 여러 번 안아서 옮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고 어깨는 늘 결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를 목욕시키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물 온도가 적절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거슬리셨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세게 뿌리치셨습니다. 더럽다. 제대로 해라.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더럽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더럽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럽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25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더 힘들었습니다. 2시간마다 알람이 울렸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갈아드리고 물을 드시고 싶어 하시면 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눕지만 제대로 잠들기도 전에 다음 알람이 울려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졸다가 상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업무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집안일이 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도 이해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이 떨렸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감기인지 독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오늘은 엄마 좀 봐줄 수 있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참고 버텨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그리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틀거리며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식사를 드렸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모든 게 흐릿했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하시는 참이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큰 사고라도 났다면 그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약속과 달리 밤 10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미팅이 길어져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텐데요. 그녀는 조용히 약을 먹고 다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님이라도 주 2, 3회만 오시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우리 엄마를 남한테 맡기자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실지 알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은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힘들다고 해?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집도 이렇게 사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날 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입을 막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뺨은 푹 꺼졌으며 머리카락은 빠져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일까요? 겨우 50대 초반인데 7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상사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난 자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시어머니 중심이 되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 배설, 목욕, 운동, 약, 병원 진료, 모든 게 그녀의 책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할머니만 챙겨. 우리는 안 중요해. 둘째 아이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어땠을까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잖아. 내가 뭐 할 게 있어?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니 자신은 밖에서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고 만성 피로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천천히 그 집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며느리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그녀는 존재했습니다. 간병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는 기본이었고 허리와 무릎은 늘 쑤셨습니다. 매일 60kg 넘는 시어머니를 들어 옮기고 몸을 씻기고 부축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 손에 힘을 줄 수조차 없었고 목과 어깨는 항상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도 내가 어떻게 간병을 해? 일도 바쁜데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와 팥으로 버텼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먹었고 온몸에 팥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디스크가 의심되는 증상이었지만 그녀는 꼭 참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허리를 구부리고 걸으면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감기인지 독감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렸고 추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쑤어 시어머니께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흐릿했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황급히 일어나려다가 다시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가까스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쓰러졌어. 도와줘.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지금 회의 중이야. 약 먹고 좀 쉬어. 저녁에 들어갈게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2시간마다 일어나 시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물을 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약속과 달리 밤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미안, 회사 일이 있어서.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열이 내렸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었고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심지어 걷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울감이 짙게 깔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싫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세상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드라마도 책도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고 표정 없는 얼굴, 주름은 깊게 파였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겨우 50대 초반인데 7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님이라도 주 2, 3회만 오시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우리 엄마를 남한테 맡기자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실지 알아? 남이 돌보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른 집은 다들 며느리가 하는데 왜 당신만 힘들다고 해?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집도 이렇게 사나요? 다른 며느리들도 24시간 간병하며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나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자신만 유독 약한 걸까요? 자신만 참을성이 없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마치 그녀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녀의 아픔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입을 막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왜 자신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고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볼. 이게 정말 자신일까요? 언제 이렇게 된 걸까요? 29에 결혼했을 때 그녀는 밝고 건강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대화하기를 꺼려했고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집에 있어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엄마 옆에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밝은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할머니만 챙기잖아. 우리는 안 중요해.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로서의 역할도 존재감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남편도 잠든 후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언제쯤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녀에게도 원래 빛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고요히.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봇처럼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로 지친 몸으로 그녀는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그녀는 그 집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간병 생활 1년 3개월째 되던 날,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어머니를 화장실에 모시고 약을 드리고 TV 앞에 모셔드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드린 후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지만 목욕은 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욕실로 모시고 옷을 벗기고 샤워 의자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물 온도를 조절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날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물 온도를 여러 번 확인했고 따뜻한지 물어봤고 힘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온도를 낮췄습니다. 이번엔 너무 차가워. 다시 조절했습니다. 손이 너무 거칠어. 아파.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불평이었습니다.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1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머리를 감기는 중이었습니다. 샴푸를 묻히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놀라서 동작을 멈췄는데 시어머니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셨습니다. 아! 그녀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우리 집 망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것도, 손자들이 집에 안 오는 것도 다 내가 문제라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말들이 마치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2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돈을 벌어 집안을 지탱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1년 넘게 간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 동안, 아니 정확히는 결혼한 첫날부터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의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저 천천히 단호하게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욕실 밖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일까?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 속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대가 아니라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며느리, 아내, 엄마, 간병인, 그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그녀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는 언제 사라진 걸까요? 거울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한 생존이었습니다. 아니, 생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것,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걸까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28살 때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결혼이다. 설레고 기대된다.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다.
물론 나의 꿈도 이루면서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혼해도 나는 여전히 나니까. 그 글을 읽으며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결혼 후 디자이너의 꿈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생활비 때문에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건 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새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20대의 꿈은 어디로 갔을까? 30대의 열정은, 40대의 희망은, 50대의 자존감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잃어버렸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건 삶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도 나로 살 권리가 있다. 글을 쓰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침 식탁에 남편과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만할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리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이 집 며느리. 그만할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32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난해? 엄마 두고 어디 가겠다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가족을 버리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외부인이었어요. 며느리, 일손, 간병인. 그게 저였어요. 하지만 가족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돼. 당신 정신 나간 거야. 남편이 탁자를 쳤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에서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2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에서 죽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식탁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직장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꺼내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짐을 싸려니 챙길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조차 대부분 시어머니가 사준 것이거나 아이들 행사 때 입으려고 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산 옷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봤습니다. 아이들 참고서, 남편의 비즈니스 서적, 요리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읽고 싶어서 산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가족 사진, 아이들 상장, 남편 회사 관련 서류들. 그녀 개인의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32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네. 그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놓고 갈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다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결혼 전 친구가 선물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화려한 장신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쑤어 방에 갖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약은 식탁 위에 놔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노인도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하나로 된 원룸, 작은 주방, 화장실. 시댁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곳.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풀어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을 벽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준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습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2년의 습관 때문일까요? 몸이 자동으로 2시간마다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눈이 떠졌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다시 와. 엄마 상태 안 좋아. 당신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그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곧바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엄마는 어떻게 하고?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세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깝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아까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지금 가족을 버리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의 메시지 톤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TV를 보는 것, 혼자 잠드는 것.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시간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선인장 하나, 다육식물 2개. 창가에 놓고 매일 물을 주며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키우는 것도 그녀에게는 3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 모셨어. 당신 말이 맞았어. 혼자서는 무리였어. 그 메시지를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석 달째 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 한번 만나줄 수 있어? 아이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봐. 결국 그녀는 카페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둘 다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엄마가 너희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아이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녀의 선택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퀭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당신 돌아와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 없이 일주일만 살아봐도 정말 힘들더라. 당신은 그걸 1년 넘게 했잖아. 미안해.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내가 힘들 때도, 무너질 때도 당신은 언제나 방관자였어요. 그저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당신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로만 봤어요. 당신 엄마의 며느리, 당신 집의 일손. 하지만 한 번도 나를 한 인간으로, 당신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날 그녀는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혼이 확정된 후 그녀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곳에는 그녀만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들, 작은 화분들, 마음에 드는 컵과 접시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들이니까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예쁜 커피잔, 부드러운 침대 시트, 향기로운 양초,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게 괜찮을까? 너무 비싼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를 위한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평화입니다.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뜨고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시럽을 뿌리고 과일을 얹어 예쁘게 플레이팅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였지만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행복했습니다. 오래전에 끊어졌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하지만 친구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 함께 카페에 가고 전시회를 보고 영화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 많이 밝아졌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 보여.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끔 웃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곤 했습니다. 언제 웃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웃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누군가 뭐라고 할까봐 하지 못했던 것들.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완전 초보였지만 첫 수업에서 간단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 치고 잘 그리셨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계속 연습하면 금방 늘 거예요. 그 말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림을 벽에 걸어놨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첫 작품이니까요. 요가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유연해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쓴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해도 되나?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작은 일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 혹은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분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선인장은 새 잎을 내밀었고 다육식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자랐네. 예쁘다.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며 자신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다르세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다니. 응, 엄마 지금 행복해. 처음으로 나로 사는 것 같아. 작은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아빠를 원망하지는 않아.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불안한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이 훨씬 나아.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작은 서점의 파트타임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책에 둘러싸여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책장을 정리하고 조용한 서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요? 손님이 물어보면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추천을 해주는 것. 3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50대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신기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시댁에 있었다면 저녁 준비, 설거지, 시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없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을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시고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32년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입니다. 가끔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좀 더 일찍 나올 걸.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니까요. 무엇보다 남은 인생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80대까지
앞으로의 세월을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완벽하게 행복한 건 아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외로운 밤도 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다. 50대 중반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용기다. 변화할 용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다. 그날 밤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신의 인생을. 나는 이제 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집에서 며느리로 살고 있나요?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행복하지 않은데 참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 자신의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대든 60대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용기, 자신을 지킬 용기, 그리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